20페이지에 배당소득 계속 진행할까요? 20페이지에 1번 네모의 배당소득의 범위죠. 보면 양가로 1번의 실질배당부터 양가로 9번의 동업자의 배당소득까지 역시나 9개 정도의 배당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자소득하고 비슷하게 이 범위 자체를 잘 시험에서 묻지는 않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실질배당인데 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 누구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가로 열고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포함입니다. 단 상법에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최근에는 이익 잉여금만 감액해서 주총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본준비금의 일부도 감액해서 배당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통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주면 이익잉여금이 확 사라지지 않으니까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받아가시는 분까지도 배당으로 보지 않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인데요. 가로 내용에 실제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은 받아가시는 분이 배당으로 과세가 안 되지만 가로 열고 의제배당으로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즉 주식배당이나 무상주를 줘가지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면 그건 당연히 배당이니까 그거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네요. 양가로 이번에 의제배당이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 의제배당의 망령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이 의제배당은 유형어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유형투는 감자퇴사, 탈퇴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출제교수라면 이 의제배당을 가급적이면 법인세법에서 낼 테니까 소득세법에서 현재까지 최근까지 의제배당이 1차에서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줄 읽어보시면 법인세법하고 동일하지만 소득세법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형2에 의제배당은 감자 등의 대가에서 구주식의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빼게 되어 있는데 호표시 1번 만약에 소액주주이고 취득가가 불분명하면 그냥 액면가로 쉽게 대체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례가 있고요. 두 번째 보면 단기소각주식 특례 산정할 때 주발초의 자본전입도 당연히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로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단기소각주식 특례 산정할 때 주발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단기소각주식 특례에서 제외한다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법인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 소득세와의 차이점을 아는데 우리가 그러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소득세에서 의제배당의 계산 문제까지는 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양가로 3번으로 올라가죠. 인정배당이죠.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데 우리 법인세에서 그 소득처분을 마르고 닳도록 배워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금산입 부당행위에 걸렸는데 100원에 가로 열고 상대방이 대주주하고 장난치다 걸렸으면 배당, 그게 아니라 임직원하고 장난치다 걸렸으면 상여가 되겠죠. 얘를 인정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양가로 4번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데요. 집합투자기구,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 투자유한회사, 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데요.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주 2번에서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양가로 5번의 간주배당이라고 해서 국조법이죠. 회계사 1차 시험에 안 나오고 세무차 1차 시험에만 나오는 건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인데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국조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6번의 출자노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상당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주 3번에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7번 파생금융상품에 해당이라고 해서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인데 예를 들어서 문화펀드 등의 신종펀드, 그 다음에 주가지수 연계증권 ELS, 기타의 파생결합상품 DLS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분배금, 파생결합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 등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굳이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8번의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 아까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이 있듯이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소득이 있는데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당소득으로 지금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업자의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 규정에 의한 동업자의 배당소득까지 총 9개를 배당소득의 범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업 목적으로 9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1차 수준에서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그냥 왼쪽 세로 제목만 쭉 읽어봐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주 2번 문제 볼까요? 상장주식과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매매 차익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건 조금 의미 있으니까 옆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한마디로 펀드 금융 상품 비슷한 건데요. 옆 페이지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 유대리, 거주자인데 이 유대리가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 과세 여부인데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케이스 1. 내가 시간도 있고 돈도 많아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죠. 케이스 2.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접 투자, 한마디로 집합투자기구에 펀드 같은 거에 가입했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케이스 1이게요, 케이스 2게요. 저 케이스 2예요.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직접 투자는 못해요. 주식도 투자하려면 계속 마우스로 클릭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좋은 시기에 팔고 좋은 시기에 사야 하는데 저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빨리 그냥 값이 올라버리면 팔아버리려는 매매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가로 이번 매매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배당 받으려고요.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있겠죠. 채권도 가지고 있다가 얼른 올라버리면 팔아버리려는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자나 받겠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이쪽은 직접 투자는 상식이어서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고요.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근데 오른쪽 세로 가시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요. 요거는 다 과세할 거 아니에요. 요 과세. 앞으로 아무리 펀드 안에 채권형 펀드가 들어가 있어도 아무리 펀드 안에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 채권형 펀드가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받는 거 무슨 소득으로 과세합니까?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요. 요거야 뭐 당연히 배당소득이고요. 자, 그리고 주식의 매매 차익만 여전히 과세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안에서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를 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옆 페이지 20페이지 주 2번에는 이거 과세 안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그림하고 비교하면 얘는 과세 안 했다가 이거 과세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기억이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이 4개, 이 3개는 에브리 몽땅 올 과세가 되는데 뭘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공부하시는 김에. 자, 꽃표시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의 구분 없이 배당소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도 과세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약속. 주 3번에 출자공동사업자. 야, 진짜 중요합니다. 이 소득세는 출자공동사업자가 그냥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워낙 중요하죠. 자, 출자공동사업자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양가로 1번 업무집행 공동사업자, 양가로 2번에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자인데 여기 비해서 출자공동사업자는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채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우리는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박 씨하고 임 씨가 다음과 같이 치킨집 사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치킨집에서 소득이 100이 나온 거죠. 표를 잘 보시면 박 씨하고 임 씨가 출자 비율은 5대5인데요. 손익분배 비율이 4대6으로 임 씨가 더 가져가고 있어요. 이 임 씨가 전자 알죠? 박 씨는 누군지 알죠? 박명수예요. 박명수 치킨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때 자격이 보면 박명수는 출자공동사업자, 저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라고 부른대요. 뭔 소리냐면 박명수하고 나하고 같이 5대5로 합사해서 내긴 됐는데 박명수는 무한도전을 뜯는다고 바쁘다고 나한테 와서 닭 한 번 안 튀기는 거예요. 저만 그냥 강의 끝나거나 회계사일 끝나면 밤에 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치킨을 굽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치킨 굽는 사람, 즉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고 하고요. 박명수는 그냥 투자만 하고 한 번도 치킨 한번 안 구운다고 해서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크니까 5대5로 출자했어도 4대6으로 나눠 갔겠죠. 내가 좀 더 공헌한 바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수로 보면 소득분배를 4대6으로 나눠 갖고 있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저같이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박명수는 투자만 하고 출자만 하고 닭 한 번 안 튀기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출자 공동사업자를 박명수 배당소득이라고 부를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꽃표 실번 보시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자, 위에 있는 표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4대6으로 약정돼 있죠. 그러면 4대6으로 하면 되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율이 없으면 별 수 없이 지분비율로 5대5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표시 2번. 출자공동사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박명수는 이런 요건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공동사업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 박명수는 출자만 했다고 할 수 없어요. 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치킨집을 박명수와 임성종의 치킨 이야기, 치킨 향이 오솔오솔 피어나는 치킨집이라고 이름에 박명수가 들어가는 순간 박명수는 단순히 출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업무 집행 공동사업자처럼 뭔가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사이가 된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박명수는 출자만 하고 만약에 손실나면 그냥 깨끗이 털어버려야 하는데 손해나면 그 손해까지도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을 하면 박명수는 출자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는데 1차 수업 목적으로 꽃표시 2번은 참고 수준이죠. 그 밑에 칠판 그림 표시가 아주 중요한데 이렇듯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문의는 배당소득이지만 그 원천이 사업소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향후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과세 문제가 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배당이지만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거나 그 다음에 그로스업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왜냐하면 사업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부당행위 부인을 적용받는다거나 왜냐하면 얘는 사업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25% 원천징수를 받는다거나 왜냐하면 얘는 사업에서 왔으니까요. 그리고 비교산출세에 도출할 때는 또 14%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네모 내려오면 배당소득의 계산구조라고 해서 배당소득 충소액금액에 그로스업을 더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3번 네모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있는데 일반적인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즉 2016년, 왜냐하면 내년 3월 주총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할 테니까. 근데 무기명 주식은 언제나 기명은 뭔가 약정돼 있고요. 무기명은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누군가 주식 가지고 와서 현금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이기 때문에 무기명 주식은 배당을 지급받은 날인 현금주의가 되는 거죠. 양가로 이번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즉 2015년입니다. 이거 분배금을 지급받는 내년 초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데요. 박명수하고 나하고 소득이 100억이 나온 2015년 말이 되자마자 4대6으로 분배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원래 이 치킨집에서 소득이 1년 동안 100이 나왔는지는 2015년에 알 수 없고요. 2016년 1월이나 2월 결산을 하면서 아는 건데 이 규정은 특이하게도 2015년이 되면 바로 박명수의 배당소득 수입 시기는 귀속이 딱 맞아떨어진 게 되는 되게 독특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의제 배당은 법인세법과 동일하니까 대부분 잉여금의 자본전입 결의일 것이고요. 양가로 4번에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을 인정배당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죠.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소위 인정 XX라고 부르거든요. 인정 XX. 잘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15년에 살고 있고요. 15년에 대한 결산을 16년 언제까지 마치면 되겠어요? 16년 3월 31일까지 마치는 거예요. 요 16년 3월 31일에 마치지만 내가 지금 몇 년도 귀속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15년 귀속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뭐가 나왔냐면 입금 산입에 부당행위에 100원에 뭐가 나왔냐면 배당이 나오거나 상여가 나오거나 기타 사유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타 소득이죠. 죄송합니다. 기타 소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게 지금 16년 3월 30일에 이런 행위가 나왔지만 귀속연도 언제 거 하나 나온 거예요? 15년 거 하나 나왔으니까 상대방인 받아가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정상여도, 인정배당도, 인정기타소득도 2015년 귀속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정신 제대로 잡혀있는 것은 인정상여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고 나머지 인정배당하고 인정기타소득은 이쪽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그냥 제가 답만 말씀드리면 15년에 만약에 결산을 16년에 넘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인정상여만 15년 거 나머지 인정배당하고 인정기타소득은
바보같이 2016년 3월이라고 여겨서 그런지 2016년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주 2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가로 5번이죠.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로부터의 이익인데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간단하네요. 현금주의. 양가로 6번의 간주배당, 국조법 아까 설명했었죠. 국조법, 특정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료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되는 날. 이걸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었죠. 우리 1차 회계사 시험은 아니었어도 2차 회계사 시험이나 2차 세무사 시험, 1차 세무사 시험에 이 플러스 60일이 국조법에서 참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유형별표 가지고 보시면 그 지급을 받은 날인 현금주의, 양가로 8번에 파생금융상품의 배당도 그 지급을 받은 날 현금주의입니다. 여러분 어쩌죠? 여기까지 워밍업이었던 거 아시죠? 실은 빈출유형 03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건데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위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분리과세 A, 무조건 종합과세 B, C, 조건부 종합과세 D인데 뭐 워낙 수험생들이 많이 공부해서 다 아실 거라고 믿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23페이지에 1번 보시면 금융소득의 구분에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죠. 앞글자 따시면 비직장 법원 아파트인 거 아시죠? 비직장 법원 아파트.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 초과발행금, 장기채권, 그 다음에 법원 보증금, 마지막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금융수익인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직장 법원 아파트 5개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이걸 앞글자 따는 거냐? 민망한데요. 꼭 얘기해드려야겠어요. 민망한데. 비직장 법원 아파트. 가수 B의 직장은 법원과 아파트다. 죄송해요. 가수 B의 직장은 법원과 아파트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외우든 저는 관심은 없지만 무조건 외우셔야 한다는 거. 비직장 법원 아파트는 언제나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데요. 자, 여기에 함정이 하나씩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반가로 1번은 함정 없고요. 38%나 금융실명제는 무료 90%. 반가로 2번 직장공제 초과발행금도 함정도 별로 없거니와 수업 목적으로서 안 중요한데 오른쪽 세로에 얘는 일종의 퇴직금처럼 보고 연분연승법.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장기채권, 요게 함정이죠.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를 신청분인데 일단은 발행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나는 좀 분리과세를 해주쇼라고 하면 오른쪽 세로에 30%죠. 그 밑에 if 분리과세 신청하지 않으면 14% 세율로 가니까 이 반가로 3번이 딱 장난치기가 좋겠네요. 이 장기채권 이자라는 것은 소위 부자들이 최고 세율 38%로 종합과세 되느니 차라리 채권에 장기에 투자하고요. 10년짜리에 투자하고 30%로 분리과세 해주라고 요청하면 내가 30% 해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취지인데요. 이렇게 하면 자기 최고 세율인 38% 낼 뻔하다가 30%만 되니까 상당히 고소득자한테 유리한데 우리 같은 서민들, 지금 표정에 우리 같은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인데요. 난 서민 맞는데 우리 같은 서민, 즉 38%를 넘기지 않는 우리 같은 서민은 차라리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 14%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조건부로 해주세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함정으로 시험 나오기 딱 좋습니다. 반가로 4번 법원보증금 실병여부 관계없이 14%, 반가로 5번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리 관리비 받아놓은 이자, 통장 이자 이거는 14% 되겠습니다. 꼭 표시해 보시면 10년 장기채권은 10년 중에서 3년 이상은 보유하거나 투자해야만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우리 24페이지에 양가로 2번 무조건 종합과세죠. B에는 출자공도 사업자, C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이 되겠습니다. 표의 오른쪽 세로 원천징수율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죠. 우리 B는 25%, 얘는 어차피 근데 원천징수 돼봐야 종합과세 되니까 이걸 소위 예납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는 만약 국외 금융소득을 국내에서 대리인이 대신 원천징수했다는 상당히 곤란하고 꼬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얘는 또 뒤로 가니까 자 지금 A에서 함정 하나 있었죠. 장기채권. 지금 C에서 함정 하나 있어요. 이게 국외 이자 등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안 된 금융소득입니다. 이 두 개는 함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마지막 D가 일로 다 오는데요. 14%로 원천징수 되지만 나중에 7절에서 배우실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원천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주에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분리과세 주요 항목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있는데 올해에는 2015년은 개정세법에 의해서 6번이 워낙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거의 참고 수준이죠. 제가 표 밑에 예로 선박투자회사를 어떻게 5천까지는 5%, 5천을 초과하면 14%를 과세하는지 예도 다 써놨으니까 이 예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고요. 올해에는 동그라미 6번 고배당 기업의 분리과세 여부하고 원천징수 여부가 이제 워낙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좀 가보세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5%,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로 9% 과세가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25%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문제가 너무 간단해지니까요.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종합과세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개정되자마자 계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대단히 낮은데 만약에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좀 더 꼬아가지고 9%로 조건부 과세가 되게 아마 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옆 페이지 25페이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개정세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상장사한테다가 좀 배당을 많이 하라고 국세청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배당을 얘네들이 좀 많이 해줘야 돈이 돌 테니까요. 이 돈이 돌아야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돈을 풀어야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테니까 이걸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데 얘네들한테 아무리 돈을 뿌리라고 하더라도 별로 혜택이 없으면 안 뿌립니다. 자, 올해부터는 삼성전자한테 배당을 많이 뿌려라 라고 하면 주총에서 누가 예스 해야 돼요. 누가 찬성하려면 대주주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주주한테 혜택을 주자 이거죠. 대주주가 자기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배울 배당소득의 고배당 기업으로 딱 그러니까 정의만 내려진다면 그 고배당 기업한테 아무리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더라도 원하시면 25%로 분리과세를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대주주가 오케이 해줘야 한다고 그랬는데 대주주는 보나마나 최고 세율 38%니까 25%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만약에 나 같은 그냥 일반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고배당 기업이라고 이미 딱 정의되어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아무리 받아봐야 25%로 분리과세 해봐야 유리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조건부 이제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9%로 그냥 원천징수하고 조건부 과세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25페이지 주 2번에 이런 회사한테서 배당받으면 앞으로 고배당 기업이다. 근데 이 주 2번은요, 좀 이렇게까지는 출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간단하게 좀 읽어볼게요. 꼽표시 1번.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이라고 해서 1 또는 2인데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남들은 100 줄 때 우리는 120 주는 거예요. 그리고 총 배당 증가율이 전기 대비, 좀 이따 나오는데요. 전기나 전기 3년 평균 대비 10% 이상 늘면 야, 너네 잘하고 있다. 평균보다 남들보다 120% 주고 있고 전기 대비 10% 증가했구나. 동그라미 2번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만 되더라도 총 배당 증가율이 전기 대비 또는 전기 3년 평균 대비 30% 이상이 증가하면 너는 고배당 기업이다. 꼽표시 2번 배당 성향 등의 정의라고 해서 배당 성향이 12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배당 성향은 3개년 현금 배당액 나누기 3개년 당기 순이익으로 그 배당 성향을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배당 수익률은 3개년 평균 배당 수익률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총 배당금 증가율은 내가 작년보다 몇 프로 늘었냐 또는 작년 3년 평균보다 몇 프로 늘었냐라고 되어 있는데 맥시멈 직전 연도와 직전 3개연 평균 배당금 대비 증가율을 구하고 있습니다. 꼽표지 3번의 기타 규정 보시면요.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현금 배당만 인정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의 취지가 배당을 현금으로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돌리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배당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과 현물 배당 등의 주식 배당 등은 싹 다 제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고요. 선택적 분리과세 절차라고 해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시 20일이 되는 날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분리과세 신청을 해버리면 25%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장 평균 배당 성향. 아까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을 120%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시장 평균은 얼마냐? 내용 보시는 것처럼 시장 평균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은 매년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 즉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엑스 시장을 구분해서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좀 이따 계산 문제 나올 거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고배당 기업이 우리 금융소득의 그 계산의 틀을 바꿔버렸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25페이지 2번에 종합과세 세율 적용인데 그 오른쪽 세로 보시는 게 빠르죠. C하고 D가 2천만 원과 작거나 같으면 그냥 D는 분리과세로 끝나는데 이때도 C는 여전히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종합과세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C하고 D가 2천만 원을 넘어가죠. 넘어가면 C하고 D가 모두 다 종합과세가 되는데 그래도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도 2천만 원까지는 소위 문턱 효과라고 해서 14% 즉 완납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고 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만 기본세율 6에서 38%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내무의 배당가산의 그로스업 제도의 취지 및 요건인데요. 자, 넘겨보시면 그로스업 뭔지 아시죠? 법인세에서 10% 내고 법인세 10% 가정하고요. 세후소득 90원을 또 주주한테 주면 주주가 배당으로 세금 내면 전형적인 이중과세죠. 왜냐하면 법인 단계에서 이미 10% 냈는데 살아남은 소득으로 다시 세금 내면 전형적인 이중과세라 이거죠. 요건이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법인 단계에서 즉 나 말고요. 삼성전자라는 법인 단계에서 내국법인한테서 받은 배당만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받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게 4단계인데 종합소과세가 되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만 그로스업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1번에 보시면 주 1번에 요건 1과 2를 만족한 배당을 편의상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요건 3, 즉 종합과세와 기본세율을 만족해야만 그로스업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1. 이자소득, 2.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3.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을 배치하는데 거기 꼭 표시가 이제 계정설법인데요. 만약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상기 2와 3 사이에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딱 배치해서 납세자에게 어떻게든 2천만 원이 넘게끔 밑으로 깔아버리면 안 되고 위에다 올려줘가지고 그로스업을 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우리 밑에 제가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있는데 주 2번에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의 미니멈 본래적 그로스업 대상소득과 기본세율 금연소득 곱하기 11%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고배당 기업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뒤에 기출문제 하나 변형해 놨으니까 우리 좀 이따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시죠. 27페이지에 4번 내용 보시면 그로스업 재배당소득이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배우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얘네들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는 되지만 그로스업까지는 해주지 않는 내용으로서 시험 문제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정확히 잘 구분하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노동사업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외배당, 세 번째 의제배당 중 내용을 보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중 일정액이라고 해서 주 1번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주 1번에 나오는 3개는 법인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받나요? 안 받나요? 보긴 받는데 예외적으로 받던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의제배당이 안 돼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받던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시는 개인 입장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는 될지언정 어디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 어디까지? 그로스업까지는 해줄 수 없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동그라미 1번 자기주식 소가계획 자본전입,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주식 지분중과율, 그 다음에 3번은 토지의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로스업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인데. 다시 위에 표 올라가시면, 이것도 양가로 4번의 펀드 수익이죠.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가로 내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신탁회사의 소득이 아니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까지 아시면 좋고요. 이유 아니더라도 그로스업은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의 법인 단계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해서 아까 왜 옆 페이지에서 10의 법인세를 내고 90원을 배당받으면 이중과세 조정해 준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배당을 줬던 삼성전자가 법인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이중과세로 조정받는 애다. 동그라미 1번 배당소득 공제대상 법인 즉 유동화 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 2번 보시면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즉 나에게 배당을 주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 안 된 경우입니다. 양가로 6번 최저한세 배제 감면 법인 배당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세금을 안 내더라도 최저한세량을 내게 돼 있는데 지금 보는 애들은 그 최저한세마저 배제되는 감면을 받아버렸으니까 이거 최저한세나 냈어야 나한테 이중과세 조정해주는데 최저한세마저 배제되는 감면을 받았으면 잘만 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7번의 기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에 해당하는 배당과 파생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문제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2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거주자 갑에 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CPA 2009년 기출문제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B, C, D 이자냐 그로스업이 안 되냐 그로스업이 되냐 이제 그 사이에 고배당이 여기 들어가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C 더하기 D가 2천만원 초과하면 올 종가가 되는데 그때 더하기 그로스업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그로스업은 미니멈으로 가는 거죠. 미니멈 고배당하고 그로스업 되는 애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 작은 금액 곱하기 11%입니다. 이제는 고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해라. 자, 가의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이죠. 전형적인 그로스업 되는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상장법인 현금 배당도 전형적인 그로스업이 되는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다의 2002년 가입한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비직장, 법원 아파트, 직장공제의 초과반환 들어갔으니까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나의 상환기간이 20년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인데 그럼 얘도 분리과세인데 또 가로 열고 분리과세를 신청 안 했대요. 도대체 무슨 심부이신 건지 그럼 여기 집어넣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에 보시면 국내에서 받은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배당으로 보긴 보나 그로서까지는 못 해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바에 보면 은행 정기예금이자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이자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사에 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인데 당연히 기본적이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10년 넘었으니까 이 보험 차액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500, 600, 4100인가요? 마감합시다. 그러면 700만원 더하기 4100만원이니까 4800만원이고요. 고배당 기업하고 그로스업 더하면 600만원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2800만원이네요. 맞죠? 두 개에 그래서 미니멈 한 다음에 11% 더하면 66만원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요? 우리 종합소득 과세표준 물어봤어요? 아니, 종합소득 공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과세표준 물어봤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C 더하기 D 4,800만원에다가 더하기 66만원을 더하니까 4,866만원이 그냥 썰러가지만 정답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금융소득의 수입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FM다운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의한 공제외 반환금의 지급일. 맞죠? 우리 약정에 의한 공제 반환금 지급일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은 당해법인의 당해사업료도 종료일 아니죠? 아닙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3번이 오답이고요. 4번 통지예금의 이자는 그냥 웬만하면 다 현금주의니까 인출일. 5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 채권 이자 할인액은 기명이면 약정일인데 무기명이니까 그냥 지급받은 날. 자, 5번 문제입니까?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과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과세 과세표준으로 오른 것은 단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는 적절히 이루어졌고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총액 개념으로 숫자들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노란색 왔고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첫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네요. 그러면 그냥 1,000,000원이네요. 두 번째, 국내 예금이잖아요. 1,300만원이네요. 세 번째, 국외에서 지급받은 건데 원천징수 안 됐네요. 1,400만원이죠. 라,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인데 소득세, 법인세 싹 다 과세된 거니까 그로스업 해달라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마, 비실명, 비직장 법원 아파트 나갔죠. 얘는 바로 무조건 분리과세. 바,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12년 장기 채권 왜 이렇게 신청 안 하니? 신청 좀 하지. 그러면 그냥 T. 그 다음에 사, 복권당첨금은 그냥 기타소득이고 무조건 분리과세. 아,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라고 해서 뭐야 이거 기타소득이 있잖아. 플러스 기타소득이요. 플러스 기타소득이 얼마짜리가 있어요? 얼마짜리 보니까 2,000만원짜리가 있고요. 2,000만원 빼기 맥시멈으로 가는 거죠. 진정한 필요경비가 1,000만원 들어갔대요. 이것도 거짓말 같은데 1,000만원하고 2,000만원에 몇 프로까지 가능해요? 아직 기타소득 안 배웠지만 80%까지 가능하죠. 80%. 자, 그러면 기타소득 금액이 400만원이 더 잡히겠네요. 80%까지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종합소득공제는 300만원이래요. 좀 이따 봅시다. 자, 일단 마감부터 하겠습니다. 빠진 거 없죠? 2,000에 3,000에 3,600만원에 더하기 1,400 더하니까 5,000만원. 올 종과에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3,000만원에 그로스업 되는 금액은 600만원 밖에 없으니까 11% 곱하면 66만원. 아까 뭐 좀 불안한데? 아까랑 똑같은데? 66만원 맞아요? 아까랑 똑같잖아. 앞에 문제랑. 그러면 우리 금융소득은 5,000만원에 66만원 추가해서 5,066만원. 여기에다가 기타 소득이 400만원 있으니까 5,466만원. 여기에 종합소득공제가 300만원 있으니까 정답은 5,166만원. 안 그래요? 맞죠? 300만원 있다고 그랬죠? 양가로 2번에 종합소득공제 300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에 5,166만원. 7번하고 9번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은요, 나중에 7절에서 다시 나오니까 이제 그때 정확히 풀어보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015년 거주자 갑에게 귀속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5년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금액으로 오른 것을 물어본 2012년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자 및 배당 소득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에 보니까 비상장 내국법인 주 A로부터 현금 배당 비슷한 게 또 나오고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비상장 내국법인 주 B가 이익여금 자본전입이죠. 그러면 이재배당이죠. 만주 곱하기 액면가 곱하는 거예요? 시가 곱하는 거예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때는 이재배당 유형 1이니까 액면가에 곱하고요. 이거는 그로스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 해보면 국내 은행이 취급하는 엔화 예금과 엔화 선물한 계약의 결합에 파생 금융상품의 이익이 있는데요. 이게 1,500만 원이래요. 참 말 기네. 그냥 이자 소득으로 1,500 올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채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인데 말만 매매 차익이지 그냥 일반 이자 소득으로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에 보면 외국법인인 K사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았는데 국외에서 지급되었으며 웬만하면 원천징수가 안 됐겠죠. 일반적으로. 바에 보면 발행일부터 원금 전액 상환 약정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인 장기채권 이자인데 분리과세를 신청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더 이상 끼어들 자리가 없죠.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4에 보니까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펀드죠. 그로 쓰면 안 됩니다. 1호부터 받은 투자이금이 1,100만 원인데 동의이익은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매매차에 600이 들어가 있고 배당소득 500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주식 매매차에 60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500만 집어넣습니다. 2,300에 1,500에 3,800인가요? 3,800에 500 하면 4,300인가요? 올 종가 맞죠? 그러면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2,300에다가 얘가 1,500이니까 1,500의 11%는 165만원이고요. 다 더하면 4,465만원이네요.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종합과세들은 배당소득하고 이자소득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465만원입니다. 8번도 풀까요? 8번.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 후 매매 차익은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그냥 전형적인 다들 약정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우리 2015년이 아니라 결산 확정일인 2016년으로 넘어가라고 몇 번 얘기했죠. 3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할인액은 약정이 아니고요. 이런 건 다 그냥 현금주의로 가십니다. 4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인 이것도 2016년으로 넘어가고요. 5번에 출장노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이거는 2016년으로 안 넘어가는 좀 특이한 규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9번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9번을 보면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5년 가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 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14년 기출문제인데 제가 조금 약간 수정을 했죠. 고배당 기업이 들어가도록 약간 수정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이자 500만원 있네요. 이거 그냥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이자니까 아무 단서 없으면 여기 500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여기도 800만원 들어가죠. 아무 단서 없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비직장 법원 아파트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 비직장 법원 아파트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앞글자 따기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요? 뒷글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도 비과세니까 아예 안 들어오고요. 5번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인데 국내에서 원증이 안 됐겠죠. 그 다음에 6번에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고배당기업이라고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꿨죠.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니까 이중과세 조정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해서요. 분리과세를 신청 안 했으니까 이 500만 원이 여기로 이렇게 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감해볼까요? 이게 1, 3이니까 2개 더하면 1, 8, 1이 되고요. 1, 8. 1, 8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총 2,400이 되는군요. 2,400. 2,400이 되니까 올 종가가 되고요. 지금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2,400이니까 400이고요. 우리 이 금액은 없지만 그래도 고배당소득이 500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500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400만 원에 11%여서 44만 원이 그로스업으로 업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금융소득 물어봤어요. 그러면 금융소득은 2,400만 원에 44만 원 더하니까 2,444만 원이고요. 원천징수는 얼마가 되느냐? 원천징수는 다 14%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나요? 문제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네요. 그럼 비영업대금 이익은 800만 원째에 대해서는 25%고 그 다음에 총 2,400에서 500만 원은 또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9%로. 그러면 나머지 지금 2,400에서 1,100만 원 남나요?
1100만 원은 14%로 이렇게 해서 이 500만 원은 9%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총 얼마가 나오냐면 315만 원 나오나 보죠. 315만 원 나옵니다. 315만 원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보면 요건 빼야겠네. 잘못 풀었네요. 600만 원은 빼야지. 600만 원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원징 안 하는 국외라고 했으니까 600만 원은 날아가고 여기다 직접 풀어볼까요? 여기다 직접 풀죠 뭐. 얘는 14%짜리, 얘는 25%짜리, 얘는 나머지 9%짜리. 특히나 이 9%짜리가 올해 개정됐으니까 8에 25, 그 다음에 전체 1100에 14가 아니라 얘만 해야죠. 얘는 9개 거니까 500에 14%, 나머지 500은 9%. 이렇게 해야 315만 원 나오죠? 맞죠? 이렇게 하면 315만 원이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이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2절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절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2절하고 나중에 7절 부분하고 같이 해서 비교함수세까지 같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계속 3절을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